예. 자, 민정문제연구소 방송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몇 주 정도 방송이 안 됐죠. 왜 민정문제연구소 방송을 안 하느냐? 네. 뭐 방송 없어진 거냐? 네. 그럴 리가요. 이 방송은 제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정문제연구소 3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현존하는 독립투사 방학친 민정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전차로 제가 2번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문제연구소가 이사 간 건 아니죠? 저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네. 수원에서 어디 딴 데로 가셨어요? 수원에서 수원으로 왔는데요. 살던 집 전세값이 올라가지고요. 좀 싼 데로 왔습니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제강점기 때 그 많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만주로 어디로 걸어가잖아요. 네. 거긴 평지도 아니야. 맞습니다. 막 산 넘어 산이잖아요. 네네.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은 독립투쟁만 안 했으면 네.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 갔다는 말씀에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한국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인도의 독립운동과 간디는 인도에서 독립운동했거든요. 네. 내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망명에서 독립운동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서 네.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중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려 이동한 거리가 거의 1000km 이상을 걸어갔다는 거니까. 네. 정말 그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절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고생한 사람들이야. 네네. 지금처럼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었겠어요. 한겨울에. 시베리아에서 만주에서 가슴이 아프네 진짜. 어쨌건 이사 잘 가셨다니 다행이고. 네. 여러분 민정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민정문제연구소 후원이 새날의 시청자분들이 열렬한 어떤 환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부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02-969-0226 전화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969-0226.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도 정말 귀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호칭만 해드릴 테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경순 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은 교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안 좋은 말로 들리네요. 아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예. 영문과 교수시니까 영어로 인사하시죠. 아니요, 지금 자기 소개하는 거죠? 네네. 네, 저는 1980년에 전임 강사를 출발해가지고 2016년 8월에 36년 하고 나서 정년 퇴임한 이경순입니다. 현재 명예교수로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소환된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이번에 92주년이었는데 그때 1929년에 학생 시위 및 백지동맹 주도로 참여했던 이 기자 홍자가 바로 저희 부친이십니다. 예. 그 막내딸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일단 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아무튼 잘 올라오셨고요. 광주에 계신 거죠 지금? 예. 저도 고향이 광주인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그 충장로 뒤쪽에 황금동 콜박스 쪽에 학생회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구로 옮겼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학생회관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가 도서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동지의 사무실이 있는데 아무도 진짜 동지들 아니오는데 아버지가 가서 그 자리를 잡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배웠다고 그래요. 뒤에 들으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학생운동의 날을 전부 자료를 뭐 해가지고 공적서 같은 거 만들고 오후 되면은 한 번씩 들려보면은요. 거기가 굉장히 부산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아니라 밖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박정희 때 학생의 날이 또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올바른 광주학생 독립운동, 전국학생 독립운동의 역사를 쭉 써오셨거든요. 거기서. 예,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옮겼습니다. 서구입니다. 그 학생회관이 광주 학생 운동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거기에 주말에 독서실 대신에 가서 공부했단 바로 그런 곳이 있었고요. 자, 제 추억 한번 소환해봤고,
11월 3일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네. 학생의 날이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변경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29년 11월 3일 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과 싸웠던 네,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이기용 선생님의 따님이신 이경순 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한번 다룰 문제를 간단히 한번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10월 25일 날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안정근 지사의 며느리 분께서 가난과 병마 속에 쓸쓸히 별세하셨다. 네. 이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 보도한 언론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제가 보도 많이 나오고 메인 매체에서. 메인 매체는 거의 안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26일이 우리 일반적으로 탕탕절이라고 하죠. 탕탕절. 맞습니다. 그 1909년 11.6 그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해요부미를 척살한 날이기도 하면서도 79년 11.6 김재규 친일파였던 박정희를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또 죽인 그런 날이라서 탕탕절인데 그 전날인 25일 날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삼형제가 있거든요. 안정근, 안정근, 안공근 삼형제인데 그 안중근 지사님 그 사진 중에 그 신부랑 면회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 그 신부 옆에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 두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안정근 지사 그분 여기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의 며느리가 장례식장을 차리지도 못하고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영안시에서 3일 계시다가 25일 날 그 안중근 의사 의걸 하루 전날 쓸쓸하게 발인만 하고 붙여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죠. 그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이제 가장 위에 제목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가 연합뉴스 기자랑 같이 갔습니다. 전날 전화해가지고 급히. 예, 그래서 가난과 병마에 싸우다가 안중근 조카 며느리 박태정 여사 별세했다. 30년생이신데요. 왜 그러면은 영안실에만 있었는가? 빈소를 차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 보통 뭐 특 1호실, 특 2호실, 뭐 1호실, 2호실 차릴 수 있는데 그걸 차릴 비용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 조문객이 없어서. 아이고 잠깐만요. 가게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네네. 가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인데 안정근 의사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안진생 있죠. 안진생. 네. 그다음에 안진생의 부인이 박태정. 아 이렇게 얘기 돌아가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근 지사도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시고.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세 명 다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안중근의 바로 아랫 동생인 안정근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박태정 여사가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은 이 박태정 여사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올 봄에 큰딸 안기수 씨가 또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남은 것은 이제 둘째 딸인 안기려와 안기려의 외동딸 여성 두 분만 살아계신데 그래서 한 집에 신정동 양천군 신정동 임대아파트에 박태정 여사, 안기수 씨, 안기려 씨, 안기려 씨의 그 외동딸 이 네 명이 여성 네 명이 살아계셨는데 이 네 명에게 한 달 동안 지급된 돈이 80만 원이 안 돼요. 예. 가난 속에서 돌아가셨다. 누가 이러면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말지.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바로 맨 왼쪽이 그 안진생 선생님, 안정근의 둘째 아들인데 이분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었고 그래서 외교관 활동을 88년까지 돌아가실 때 80년도까지 외교관 하시다가 전두환에 의해서 강제 해직됐어요. 그래서 그 화병 나셔가지고 8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가게가 기울어진 건데 바로 그 왼쪽이 안정근 지사,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돌아가신 박태정 여사. 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양쪽 두 여사님이 바로 안기려, 안기수 딸들. 그러니까 가장 외교관 아버지가 외교관 할 때 그래도 이제 교황청 아마 그 교황청 관련된 그 신부님하고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70년대 가정이 유복할 때 그 사진이고요. 그 두 여성분 안기수, 안기려 씨는 그 연대 영문과 불문과를 나온 재능 있는 분들인데 아버지의 병간호 수발하다가 이제 상당히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분인데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안기수 씨인데요. 큰딸인데요. 이 큰딸이 큰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중근 집안하고 김구 집안이 되게 인연이 깊거든요. 예. 그래서 그 김구에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이 사진인데요. 가운데가 김구이고 왼쪽이 큰아들 김인, 오른쪽이 작은아들 김신. 바로 이 3부자가 찍은 사진이 없었다가 바로 안기수 씨에 의해서 이 사진이 발굴이 됐어요. 이 사진 역사적 사진이네요. 네, 아주 역사적 사진이죠. 백범 기념사 앞에도 없던 사진을 백범 선생님 그 안경 안 쓴 사진도 굉장히 네, 그리고 이제 3부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 잘 없거든요. 네. 이 사진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백범 기념사 앞에 이제 기증을 했죠. 그래서 그 안기수 씨인데 그 안기수 씨가 어머니보다 먼저 올 봄에 예, 타계하셨으니까 참 안타까운 집안의 문제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신 게 23일 10월 23일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24일 일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로 월요일 날 발인한다는 겁니다. 25일 날 발인하는데 빈손 못 차렸다. 그래서 저희 이 안중근 집안이 다 가톨릭 집안이에요. 예, 가톨릭 집안이어서 그 박태정 여사님이 그 요양원에 계실 때도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안중근 기념사 이사장 겸하시는 함세훈 신부님이 예. 직접 가서 건강을 기원한 기도도 해주셨고 또 전날 얼른 전화 드려서 지금 발인하는데 발인 기도라도 해드리면 좋겠다 신부님. 신부님 오셨어요. 마곡동의 2대 서울병원 오셔가지고 예,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그 사진 한번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뭐 언론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찍어서 영안실 옆에 특 1호, 특 2호 장례식장이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차가운 영안실에서 바로 진짜 눈물 나네요. 바로 저 안에 10여 명이 들어가서 신부님께서 한 30분 정도 미사 빈소를 못 차렸다. 예, 발인 기도를 드리고.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예. 와, 너무하네 진짜. 예, 그 4명에게 한 달 동안 지급된 돈이 78만 원이에요. 예, 80만 원이 안 돼요. 그걸 4명이 생활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저기서 염다 했지만 직전에 추모미사, 발인미사 드리고 바로 관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인 묘지로 갔는데 제대로 된 장례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 공원 묘지에 이렇게 예, 그 딸이 있는 묘지에 가까이 이렇게 예, 안장되는 사진이고 이거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된 사진이고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방송상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방송 3사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래도 그냥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여기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새날 통해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네요, 진짜. 대구에서 대구에서 오신 게 잠시만요. 여기 서주시고. 여기서 오고 할게요. 자, 손해 보실게요. 뒤에서 이거 꽃을 어떤 거 좀 따로 가져가요? 꽃을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농업이요. 네, 네. 와, 이게 약간 분노가 치미네요, 진짜. 네. 그 여기 이제 기자 포함해서 이 발인 기도 미사에 참가했던 분이 16명이에요. 네. 기자들 포함해서. 이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이게? 네, 네, 네. 그래도 외로운 길인데 저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기를 하셨네요. 네. 같은 민족을 학살한 독재자는 국가장을 합니다. 네. 노태우.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리고 그 전에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께서 그 탕탕탕 시리즈 그랬는데 거기 중국 그 동상에 꽃 한 송이가 안 올라 있더라고. 와, 나 이거 보고 정말 뭐 속에서 막 뭐가 북받쳐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이제 안이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김재규 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하 직원들의 그 딸이 그때 그 아버지 그 사형 당하려고 할 때 우리 아빠 살려주라고 한 것을 그 박누구 씨에 이렇게 초상을 그렸더라고요. 와.
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네. 심각한 거죠.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전에 한번 그 윤서인 뭐 논란이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뭐 가난하다 이런 네. 식의 친일파들의 그 생각을 싹 바꿔줘야 되는데 말이죠. 진짜 네. 분노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몇 개도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예.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보훈처에서 보도자를 냈어요. 보도자료. 보도자 내용이 뭐냐면 독립공약 유족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지원 방안 강구하겠다. 강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보훈처가 보도자료만 냈지 저한테 전화 한 통 없거든요. 강구한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저희한테. 근데 전화 한 통 없고 이게 제가 사각지대다 이게 법에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 했더니 사각지대 있다고 인정하고 이 보훈처에서는 그렇지만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강구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아마 안 할 거다. 잘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제도가 그러면 왜 이렇게 허점이 생겼는가? 그 다음 보시면 핵심은 말씀드리면 해방 직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또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위로 2대 아래 2대 총 5대까지 유족의 범위를 해놨는데 이걸 73년 유신 정권에서 위에 한 대 아래 한 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3대까지만 유족이다 해서 유족의 범위를 줄여놨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신 73년도 유신 때 비상국무회의 의결한 내용인데 왜 그러면 잘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왜 그걸 줄였냐? 박정희가 현행법상 규정된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군사 원호 보호법상 규정된 원호 대상자의 범위보다 광범위해서 이를 축소하여 지금 형평을 맞추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군인이나 그 경찰들의 범위보다 더 많이 주니까 형평이 안 맞으니까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제도, 보훈 제도의 그 꼬이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여전히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매번 국회 때마다 이걸 좀 원상 회복 또는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과거처럼 하는데 법안이 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 법안인데요. 현재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민주당에 이분 다 읽어드릴게요. 예. 민병덕, 송재호, 이병훈, 최종윤, 홍성국, 강민정, 양정숙, 이수진, 허종식, 민영배, 윤영덕, 조철현, 홍기원.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원상회복시키려고 매 국회 때만 하는데 그 회기 만료 폐기입니다. 이번에도 좀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박태정 여사님에 대해서 슬프게 돌아가셨다 비분강이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라고 우리가 180석 준 건데 정말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후손들 나오셔서 다룬 적이 있는데 독립운동을 했으니 제대로 자식들을 가르쳤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핍박받다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저항력인 상태에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가난이 계속 대물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같으면은 부자였던 사람들은 교육도 좀 시켰을 거고 잘 살았을 거란 말이죠.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우리가 보살펴 드리냐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경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예요. 돌연변이 같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독립운동 후손 중에 이렇게 교수된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등에서는 훨씬 그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예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게 눈이 확 띄게 좋아지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네, 효능감이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기침하면 과거에는 그 이승만 때도 뭐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것처럼 대통령이 메시지 시그널만 줘도 알아서들 과거에는 관료들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흥보관학교 이야기를 수십 번 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 예우에 차지업 샤라라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직접 대통령이 가서 모시고 와도 주무부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관성이에요. 왜냐하면 보훈처가 기본적으로 군인 중심으로 보훈제도를 시작했던 조직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군인에는 40만 명입니다. 회원이. 보훈처 광복회 회원은 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훈처 자체가 이 40만 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독립운동가는. 거기다가 뭐 사회주의다,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 비슷하게 나오면 뭐 더더욱이나 찬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경순 여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이 광주 학생운동의 주역들도 소원이 안 돼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독립운동 사례가 사실상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또 하나는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학생들이 확인해서 20대 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이죠. 지금은 이렇게 기준으로. 미성년자들이고 그다음에 체게바라가 운동이라고 혁명운동을 하는 게 거의 10년 남짓이거든요. 체게바라가. 예. 체게바라 뭐 모터사이클 다이어트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합니까? 근데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은요. 대부분 3.1운동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10대 때 독립운동하고 거의 45년까지니까 20년 이상을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예. 근데 우리는 외국의 체게바라만 우리가 티셔츠 만들어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멋진 사람들 10대 때부터 독립했던 사람들은 이거 입고 있다. 반성해야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단지 사진 정도는 가끔씩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진 보면서 이야기. 네, 사진 보면서. 네. 그 이제 왼쪽 사진은 박준채라고 광주 얘기하면 이제 트리거라죠. 이제 그 불을 당긴 시작점을 담긴 거고 오른쪽 사진의 여자 2명 중에 오른쪽 사진은 이제 박기옥인데 사촌 관계고 박기옥이 한 살 위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주에서부터 이제 기차 타고 제 고향입니다. 네, 송정 갔다가 그다음에 광주역이 그 당시에 광주역 안에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주 크게 보면 나주, 송정, 광주로 통학하는 거예요. 통학하는데 일본인 학생들도 똑같이 통학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광주역에서 송정까지는 일본 학생 열차 칸하고 조선 학생 열차 칸이 나눠져 있다가 송정부터 나주까지는 열차 칸이 분리가 안 돼요.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지금 뭐 댕기머리 땡겼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직은 고증은 안 된 이야기입니다. 썰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댕기머리 땡겼다, 밀쳤다, 썰이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학교 끝나고 하교하면서 나주역에서 내릴 때 서로 밀치고 했던 모양이에요, 개찰구에서. 그때 이제 그 박준채 학생이 박준채가 3대가 부자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주 지역에서 그 군수도 했고요. 아버지가 대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폼생폼사야.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박준채의 의기로서 출발했다기보다는 1929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이 방안에 부탄가스가 가득한 시기였다. 29년이 대공황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세계 대공황. 그다음에 25년이 되면 우리 임시정부가 19년 만들어지긴 하지만 20년 초가 되면 사회주의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386 운동하는 분들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있는 게 기본이었듯이 2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를 배우는 것이 독립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26, 27년, 28년까지 쭉 그런 것들이 학생들 사회에서 독립운동의 기제로서 사회주의가 공부되다가 29년에 이런 것이 발단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니까 한일 합방이 이렇게 되고 나서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도저히 못 참겠다 일어난 게 3.1 운동이고 그리고 나서 또 10년 있다가 계속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측돼 있다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운동을 일제 강점기 3대 민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19년 3.1 운동이 첫 번째, 26년은 순종이 죽어서 학생들이 이제 만세운동 준비했는데 그거는 당일로 끝납니다. 당일로 실패한 이제 만세운동이지만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년하고 26년은 고종이 죽은 날 장례, 26년은 순종이 죽은 장례에 맞춰서 준비했다면 29년은 순수히 학생들이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던 학생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독서회라든지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성진회라든지 학생 서클 중심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던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5월까지 54,000명이 가담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건데. 요 사진은 이제 성진회죠. 성진회. 이제 성진회, 장재성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했는데 이 성진회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가면은 백일로라고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길과 학교 이름이 있었는데 그 학교 이름을 바꿔서 백일초등학교에서 바로 성진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그 성진회 서클 이름입니다. 이 성진의 성자는 깰 성자, 나아갈 진짜, 우리 깨어 나아가자.
우리가 깨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성진회고 그 주도 세력이 주도자가 바로 이제 장제성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광주 학생 운동이 날 때는 이분이 이미 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 중이었다가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냥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패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걸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광주 학생 운동의 최고 주도자 해서 사진의 가운데 모자 쓰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당시 가담자 중에 최고 형량인 징역 4년을 받아요. 네. 네. 이런 경우인데 이 장제성인데요. 좀 이야기를 또 빨리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야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서운을 주려고 해요. 근데 광주 학생운동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고 광주 학생운동 이콜 장제성이니까 장제성을 서운 앉을 수가 없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한자가 장제성 씨 서운 취소예요. 수순 취소. 그러네요. 네. 상을 취소. 주려다가 안 준 거예요. 왜냐? 알고 봤더니 50년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어서 죽었다. 전 이관술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관술 선생이 공주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빨갱이여서 쉽게 편하면 예, 쉽게 말하면 빨갱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못 주겠다. 이게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뭐요? 광주 학생운동의 최고 상징적 인물을 아직까지 서울을 안 주고 아직까지도. 예. 나머지 분들 당연히 못 받았겠네. 나머지 분들 보시면요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예. 그럼 이경채라는 분, 그다음에 정우채라는 분, 이런 분들 다 받았어요. 다 성진회 관련해서도. 근데 징역 1년이에요.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또 다음에 왕지엘이라는 분, 그다음에 최규창이라는 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제성보다는 이제 형량이 낮지만, 그러니까 정작 주도자는 못 받은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진짜 아픈 역사네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작년이 1920년이 광주일고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주일고의 다음 현수막 보시면 광주일고의 이제 광주일고 출신의 자분들이 이제 장제성을 이제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 조직을 했고 그분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인데, 근데 참 위에 보십시오. 위에 광주일고가 야구 명문이니까 두산 베어스의 허경민이라든지 기아 타이거즈 이의리 선수에게 현수막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제성 선생 서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 현수막도 참 상징적이에요. 정말 우리 허경민 선수, 이의리 선수 좀 중요하지만 이 광주 일고, 광주 학생운동의 이 100년의 역사 속에 장제성 이름을 아직도 우리가 새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도쿄 올림픽이네요. 또 관련 주제가 진짜 뭔가 역사적으로 되게 마음이 그러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네. 작년에 여기 우리 이경선 교수님도 도와주셨지만 작년에 광주 일고 내에서 장제성 선생 추모식을 모교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직 국가는 서원 안 해줬지만은 장제성이라고는 이름의 교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왼쪽에 그 여사님은 이제 이경선 교수님이시고 오른쪽에 세 분이 장제성의 아드님들, 그다음에 손자들. 장상백 씨. 아드님 같고 손자. 예.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아직 국가는 서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서원을 해드려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드린 거죠. 야, 민정문제인가 연구소가 없으면 이거 영원히 모르고 저희도 옆에 상황 조금 아니에요? 도왔습니다. 작년에. 조금 도왔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흉상까지도 네. 장제성 흉상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국가가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6,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0명, 절반만 후손이 있습니다. 나머지 8,000명 중에 2,000명은 북한으로 갔어요. 후손 찾을 수가 없어요. 6,000명을 찾아야 되는데 보훈처가 6,000명을 찾는데 되게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 찾을까 말까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 국방부에서 6.25 전쟁 참가한 분들의 유해를 찾는 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못 찾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분들 유해를 찾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성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서원 받은 사람들을 6,000명의 후손을 안 찾고 있어요, 보훈처가요. 이게 참 문제다. 문제네요. 그리고 진짜. 이 장제성이 이제 당시에 50년도에 돌아가셔서 학생운동의 명맥이 끊겼다면은 이 학생운동 가담한 분들을 다 서원을 이렇게 취합해서 네 공적 이게 맞지? 아까 말씀하신 그 충장로 뒤에 그 사무실에서 나머지 가담자들의 서원을 만들어주고 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경순 여사님의 아버님인 이기용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경순 선생님이 이경평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여사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제가 이제
아니 11월 3일이 92주년이었죠. 100여 년 가까운데 기념식에 이제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뭔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의식이 취임 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임기 말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방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나아가서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일제 그 식민지라는 제국주의하고 맞서서 남북한이 이건 뭐 남북도 따로 없고 좌우도 따로 없고 그때 뭐 남녀도 따로 없고 노소도 따로 없는 무슨 이념하고도 상관이 없는 독립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대부분 이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라는 이럴 때는 그걸 폄훼하고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순한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일어난 이제 우리가 나주도 설명하고 또 광주 대시위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발적인 것으로서는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 함흥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거 거기에는 일제 식민지하고 그 항일의식이 굉장히 컸고 그 항일의식은 가장 예민한 학생들한테 식민지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다 해서 그 이경채 씨의 그 경문을 보면은 올롤이 들어있어요. 출판 집회 뭐 이렇게 집회의 자유란 이런 것을 허하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경우에는 1928년에 고보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그의 이제 무등산 같은 데서 독서회가 이제 들어온 어린 학생들은 독서회로 해서 1년 동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그 또 장재성 씨가 운영하는 또 왕재일 선생님이랑 이런 만나가지고 전부 사회주의 그 서적을 일본을 경유해서 온 서적이 당시에 식민의 반식민 투쟁에 나서려면은 그 민족주의하고 가장 가까웠게 있고 거의 80% 이상이 다 기였죠.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그 영문학이지만은 뭐 예쁜 꽃뿌리 영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대영 제국과 그다음 미국 패권주의를 이제 제가 전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 그 피식민지, 식민인을 어떤 위치에 놓아두는가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근현대사하고 맞닿는데 바로 그 항일의식이 없었으면 조직화된 힘이 없으면은 가령 봐보십시오. 장재성 선생님의 그 여동생이 장매성이거든요. 예. 전남여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거기 소녀회가 독서회입니다. 실은. 그리고 농고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그 학교에 가서 항일의식이 높았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완도라고 하는 그 항일운동의 그 거점지에 할아버지가 바로 국치의다를 맞이해가지고 오면서 낙향해가지고 그때 아사히신문 같은 걸 보면서 국제정세에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일진회라든지 이런 그 친일파들이 대거 득세를 하니까 그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육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3.1운동부터 해서 그 뿌리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딱 와서 보니까 독서에 그 스카우트 되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얼마씩 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진의 홍학관 이런 데 중심을 해갖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그 우발적인 그 나주라든지 또 몇 년 후에 있었던 1차 시위 그렇게만 그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주권을 잃은 나라로서 더 이상 식민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걸로 똘똘 뭉쳤고 그 조직력이 파악이 돼서 바로 완도에서는 독서의 아버지 연배가 그 고등학교 고 2학년 때 독서의 멤버가 9명인데 그중 3명이 완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완도에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거기서 항일의식을 이제 켜고 뭐 보성고보라든지 어디든 이런 데로 참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힘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11월 3일 그리고 11월 12일이 대시위가 터지죠. 그럴 때 경문을 뿌려야 돼요. 경문을. 그걸 시위로 이제 아버지 항목은 시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지동맹 주도는 이제 그건 쉬운 거니까. 근데 이 시위에서 그 저녁 내 전부 해서 광주 전역에 이렇게 경문을 뿌리면서 청년 민중들의 골기하라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는데 학교가 계속 휴교령을 때리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 있는데 1월 7일이 이제 개학이라 해가지고 전에 휴교였기 때문에 다시 학기를 맞춰주면서 시험이 7월 8일 날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일단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맡은 반이 을반인데 57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시작 막 하려니까 그 독서에 선배가 어떤 쪽지를 딱 건네주는데 빨리 저기를 너희들 나오고 정답 쓰지 말고 하지 백지로 제출하라. 그 소녀랑 전부 다 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장매성 씨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장에 연설을 하면서 우리 저기가 지금 현지 형무소에 그렇게 많이 지금 투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뒤에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7명 중에서 몇 명은 남았대요. 8명. 거기들은 그리고 이제 이건 참 아까 우리가 이제 거인 학생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상당히 사실은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간 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고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항일의식에 단단한 항일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생활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또 상당히 우리가 또 이해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제도권으로 들어갑니다. 식민지 총독부에도 또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골수분자들은 전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대요. 이제 그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3.1 운동부터 해서 쭉 사실은 우리 이 전남에는 호남은 의병에 있어서도 전천후의 그런 숫자를 그렇죠. 갖고 동학도 그렇고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남이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조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 이현열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운동이 이제 아까 7월 8일 날 그러고 오니까 이제 퇴학 명령을 받고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빨리 낙향하지 않으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왔는데 각 학교에서 서울 보성이란 이런 데서 다 했던 완도 출신의 완도가 사실은 이 육지로 오면 좀 가난했는데 완도는 해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유학 같은 걸 많이 시켰었어요. 부자들이 많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 자신도 한성 외국어 요즘 같으면 인텔리였는데 이분들이 자연히 와가지고 결성이 돼버리죠. 하방이 된 셈이에요. 하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네. 예.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게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네. 그 다음에 5월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시험에 100지 1월달에 백지 내는 백지동맹이 일어났고 네. 이러니까 이제 일제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네. 거고 너 지금 계속 이러면은 너 잡혀간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 퇴학당하신 거죠. 예, 퇴학당하셔가지고 다시 고향 완도로 내려가셔서 예. 독립운동을 하셨다. 계속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해방 그래서 이후도 있고.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제 식민주의라고 하는 전천후의 어떤 국가 식민 폭력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에서는 이제 이념에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분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건준에 참여했던 것이죠. 저기도 장제성 씨도 사실은 건준에 네.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건준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인데 여기는 이제 건준에 하면서 교양 노동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려는데 다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쪽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 쫓기는 왜냐하면 미군에서는 이 쌀 같은 것도 전부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전부 맞서는데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퇴임하기 1년 전부터 광주의 민주 동지분들이 워낙에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행이고 가족한테는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그걸 1996년에 전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끔 이제 조금 제가 일조하고 그리고 그 매 정권마다 제일 먼저 블랙리스트 넘버원이라고 해서 잡아가요. 이게 무슨 인생이. 그리고 또 네. 박정희 때는 김대중 씨를 잡으려니까 이제 김대중 씨랑 다 이제 다 알고 지내는 셈이죠. 근데 진보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용공 그 문제를 저기를 조작을 하려고 뿌락치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잡혀갔다고 그래요. 누가 봤다고 그 집차로. 근데 15일이 지나도 안 오길래 이제 저기 전부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남산으로 가가지고 김대중 씨를 엮으려고 진보계 인사하고 그래서 맞은 거예요. 단 두 분이 광주에 두 분이 그 나이에. 그래서 그걸 어디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녁에 밤에 뭐 집차가 오더만 아버지를 내려놓고 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저기 하니까 너희들 저 방에 가 있어라. 봤더니 이제 식기인데 온몸이 샤스가 참 피로. 아이고. 그 노인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을 그렇게 남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 저기 회고록에도 다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각 정권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는 포도연맹이라고 해가지고 참 광주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다 뭐 해갖고 다 죽였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아주 복잡한 경우로서 이 박정권 때는 어린아이인 저까지도 찾아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려는데 그때 인혁당 사건 같은 거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다 피했죠. 3년을 피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뭘 알 것이다.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지금 생각하니까 부국장이 내려온 거예요. 머리가 은발인데 교장실에서 보장하는데 제가 받은 훈련은 뭡니까? 너무도 좋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훌륭한 담임 선생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딱 생각하면 선생님 다시는 저는 이제 알죠. 뭔가가 아버지가 피해 다닌다는 것 말지만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죠. 그게 집안의 피죠 이제 몸에 그냥 체득된 피. 예.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버지는 촛불혁명까지 왔을 때 제가 이게 우리의 대통령은 이게 민주화, 민중의 어떤 민주화로 가는 거대한 열망이다. 이것이 결국은 촛불까지 갔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 아버지 경우에 그런 전남운동 협의회라는 10대 농민운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소작쟁이가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용지포 사건에서는 스즈키라는 전부 일본 놈들이 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것을 간척지를 갖다 뺏기갖고 일부를 뺏었는데 이제 그걸 재판 과정에서 해가지고 소작쟁이로 해서는 너무도 유명하고 또 소설가들이 많이 썼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것을 각 역대 정권마다 불의에 싸운 것이 그 굴곡된 한국사가 아버지 삶의 85세까지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맥락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광주 학생운동은 우발적 사건 아니죠. 네. 아니죠. 꾸준히 응축되어 있고 네. 뭐 독서회 같은 걸 준비가 통해서 그럼요. 계속해서 항일 의식을 고취시켰었고 네. 거기에 가담하셨던 분이신데 이게 결국 완도로 내려오셔가지고 농민운동 하셨고 예.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때에는 이 일종의 이제 독재에 맞서 싸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녹아 있는 분이시네요. 해방 직후에는 이제 여운형이 만든 건준 멤버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의 타겟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박정희 때는 역시 김대중의 이제 든든한 후원자라고 보고 이제 또 남산 가서 고생하셨고 더불어 이경순 여사님도 그 유명한 김남주 시인하고 같이 그 함성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셔가지고요. 이 교수님 취업이 안 됐죠. 본인도 아마 취업은 안 됐죠. 고초를 당하셨죠? 네, 저는 이제 그 신혼제가 가장 무서웠어요.
신혼제. 뭐 임용대응을 할 때도 예, 굉장히 그랬겠네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발반해서 다 받았는데 취업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1980년, 79년 그렇게 해가지고 총격에 가니까 제가 80년 4월에 임용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고마운 것은 제가 아무런 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참 잘했다가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게 이거 알바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 사실 제가 가장인 셈이었었어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아까 안중근 의사의 그 조카 며느리 경우에 두 딸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빠가 셋이 전부 서중일고 나왔는데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가족까지 제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사용이 아니고 공용이시고 그래서 또 동지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어디를 내려고 하면은 신혼지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함성지 사건을 말씀했는데 그때도 박정희가 유신에 반대했다 해서 총으로 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뒤에 들었는데 4년 동안 이제 명함도 못 내민데 광주의 지역개발연구소라는 이제 광주권 개발하려고 하는 박정희가 이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뭘 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잊히지 않고 많은 원망을 받는 이유가 광주 사람이 많이 욕하는데 개발소장으로 왔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그리고 그 형님을 또 저희 병원을 하는데 광주에서는 잘 알아요. 그럼 저는 일개 번역사로 들어가는데 번역사로 이제 생계를 꾸리셨죠. 번역사로 별정직인데도 거기 직원들이 전부 서울 사람인데 아니 우리 소장이 이럴 수가 있냐는데 벌벌벌벌 하면서 안 된다는데 딱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광주 유명한 내과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취업을 하려고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알바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운동권하고 가까울 수가 있었지만은 조금 거리를 뒀던 이유가 운동권에서 아버지하고 연루되면 너무도 힘들죠. 5.18까지도. 왜냐하면 여긴 진보 진영이니까 묶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제 친하고 몰래들 친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혼제를 한다면 형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는데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저희를 아껴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라. 대학원을 가라. 대학원은 신혼지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공부가 제일로 쉽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내고 다니니까 이제 수석이란 이름에 그래서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다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고 모든 책은 선생님들이 빌려주고 오후 6시 넘으면은 내 방에서 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뭔가의 내가 울타리를 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상아탑이 딱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을 지냈는데 함성지 사건이 터지면서 한 4년 내지 6년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오라버니들 경우에는 발을 붙일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참 이게 아까 안중근 그럼요. 유사한 케이스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식민사를 하면서 이제 글을 좀 쓰고 또 항일 여성 독립운동에 보면은 완도 고향에 3.1운동 때 했던 분들이 다 우리 다른 말로 시쳇말로 신세가 안 좋습니다. 전부 그렇게 어렵게들 했는데 옥살이도 하고 그랬는데도 신혼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후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알아본 피살된 농민 여성이 있는데 거기에 4대 손인 할머니는 1910년대 일본 땅 뺏으려니까 네. 해가지고 일본 사배로로 이렇게 배를 찔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신혼을 해가지고 보훈처에 냈어요. 아무 답변도 없고 이게 갖다 붙다 답변도 없고 이분이 이제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하네요. 아니 당신은 저기 아니냐. 네 재산 찾으려고 그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울어진 역사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울어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친일사관입니다. 친일사관. 그래서
모든 것에 친일서관이 스며 있어서 이것이 역사학자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거든요.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은 전봉준 씨 같은 경우가 지금도 그 친일사학자들은 동학난이라고 부르죠. 일본의 저기 동학혁명인데 그러네요. 혁명으로 저기 한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절망했던 것은 박근혜 그 국정 교과서 할 때 틀려버렸구나. 이제 모든 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구나 했는데 그게 완전히 기울어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하면서 그분이 1000마디가 나는 역사를 쉬운 말로 역사 정의 아닙니까? 역사를 네.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무원의 하부 조직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군 출신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군 출신이 아니어 가네. 그걸 알 수 있는 분들이 참. 저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네. 사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우리 네네. 이규영 선생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네. 평전 이규영 평전을 내셨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행히 인텔리어서 이분이 이규영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그 전집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이 사진 이제 그 36년도 24살 때 사진이고 광주 학생운동 할 때는 17살 요 때니까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졸업 여기 우리 교수님 졸업 사진. 아버님하고 같이 네 찍으신 그렇습니다. 예, 사진이시구나. 전남대 졸업식 사진. 어린 시절 사진을. 근데 교수님은 지금 원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실물로 보면요 부잣집 며느리처럼 생기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완도 지역의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 어제 정우채 선생님 네. 아드님을 그저께 유족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저를 손을 잡고 동생 그러더만은 나는 고등학교 선생을 어떻게 했어. 우리 아버지는 소원도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자네 아버지를 잘 아는데 그래서 막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런 손을 소원도 못 받고. 그래 네. 이제 자기 노력만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노력은 한 30%나 된다면은 광주에서 아버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아버지를 존경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전남여중고를 다니는데 저희 반애가 장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들은 다 항일운동도 했다고 명문가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거기들은 다 한민당으로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단물은 다 빨아들여가지고 정말 몇십억씩 갖고 있는 적인데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너는 그러면 진보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회대중당. 그 친구는 굉장히 자기가 진보적이고 그 운동권에서도 뭐 한다고 하는 식으로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체는 그렇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아버지도 여러 제의가 왔었죠. 조금만 그 불의에 타협을 했더라면은 그게 변절이죠.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려고 정말 아들을 3명을 잃은다고 하는 것은 참척을 3번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이번에 기념관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못 해드렸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평생 그 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네, 사진 조금만 더 볼게요. 네네. 요거 이제 졸업 사진이고요. 그게 이제 이게 말년 사진이시죠? 네, 말년에. 이규영 사진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 바로 전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뭔가 굉장히 좀 아려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음 사진 보시면 국가의 서원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시민들이 서원해 드리자. 시민들이 서원해 드리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하고 네. 그래서 시민이 드리는 독립운동가 상을 해서 왼쪽에 사진이 이제 장재성 선생님이고요. 현수막에 예. 현수막 왼쪽 사진이 장재성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이규용 선생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빈 국회의원 예. 이 문제에 아주 관심이 있는 네. 이용빈 국회의원이 직접 자리해 주셔가지고 한참 작년 여름에 예. 거기에 서원패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설명하시니까 제가 큰일 하셨다고 이거는 비록 민간단체이긴 하지만은 저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가 할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민간단체고 맞습니다. 국가에 네.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갈수록 민족문제연구소 일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주변에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뭐랄까 선양이랄까 이런데 앞서서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느낌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보훈처 연구원에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때 기념사가 이 정답이고요. 이 기념사대로 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데요. 기념사의 일부인데요. 이게 친일 청산은 너무나도 오래 미뤄온 숙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또 되어 있냐면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게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맞아요.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장제성과 이경 같은 분이 소원이 안 됐다는 얘기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하셨는데 이게 2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이 정권에서 보훈처에서는 이분들 서운하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서 진짜 보훈처 도대체 뭐 하는 네. 거예요? 대통령 이야기가 전혀 안 먹히는 그러면 상황이네. 한 예증으로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렇게 멋진 정말 가슴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장제 선생님 따님한테 우리 전남여고 선배고 그래서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주변 사람들 신청을 해보라 한다. 네. 이걸 우리 전라도 말로 정말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걸 바로미터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제출했는데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자네 한번 기자가 해보자 해갖고 나온 답하고 똑같이 행적 불상 4자리라든지 아니면 6자.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를 했다는 건데 그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투명하게 해야죠. 뭐가 꺼릴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국가에 관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보훈처에 작동하고 있는 기재가 정말 문제다.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가장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이 그것을 본인의 공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죠. 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가 해야죠. 그래서 가짜도 많이 나왔고요. 내가 이래야겠다 하고 그 증인 쓰고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지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되어져야 할 것이고 92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현대사마다 쭉 했는데 아직은 좀 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 이제 학생의 날, 11월 학생의 날 기념으로 방송하는 건데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학생의 날을 부활시킨 것이 이제 53년 동안 4년도에 6.25 직후에 부활이 됐는데 없앤 게 역시 73년도에 유신 정권이 없앴습니다. 박정희가. 학생의 날 있으면은 아이들 데모한다고. 그 다음에 다시 80년도 초에 다행히 학생의 날이 부활됐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옛날에도 광주항쟁을 광주 붙였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 뗐거든요. 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것이고 국제적인 것이다 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격상시켰고 마찬가지로 광주 학생운동에서 광주 빼고 학생 독립운동의 날로 격상시켰는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주역들은 여전히 보훈처에서 서울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지적해야 되고요. 엊그저께 11월 3일 학생의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때 수요 시위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못했어요. 왜? 바로 낙성대 연구소 이우연 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우연이 그날 학생의 날 그날 소녀상 옆에서요 일장기와 태극기를 다 같이 흔들면서요 수요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92주년 학생의 날을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국가기념일로 달력에 표시하고 대통령의 기념사로만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학생의 날을 정말 우리가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우연 씨가 기가 막히네요. 반일 종족주의 낙성대 경제연구소 전남대학에 또 한 분 계시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대선 후보로 윤석열 씨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아버님은 뉴라이트 교수예요.
심지어 후쿠시마 뭐 관련해서 폭발이 없었다. 일본 편드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복회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네, 11월 1일 날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화면에 보시면 저 진관사 태극기 이거 흔들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독립운동에 대한 예우가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건 보훈처 개혁도 분명히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보훈처 개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 그 행적을 찾기 위해서 직원도 많이 더 생겨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광주 하면 여러분들이 5.18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쭉 있거든요. 도저히 독재나 뭐 일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아까 안중근 의사 유족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명예회복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마저도 못 해주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아까 부잣집 며느리처럼 생기셨다는데 살아온 세월도 이게 한 같은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두가 이제 그 고생한 그 아까 안인사님의 그 조카 며느리의 마지막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정말 진정한 어떤 역사 정의를 원하고 사법 정의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전의 저기들을 보면은 다 고생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부탁드려야 할 이런 이야기는 결국 불온한 시대, 불의, 그걸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울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소환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보훈처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보훈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의식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다음 후보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특히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법 제정을 하려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부끄러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부끄럽고 뭐 경제 성장력 뭐 성장이라든지 국방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에서 그러지만 사실 여기를 올 때 저는 뭐 아버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기록으로 거의 이제 그 남겼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러주지 않은 것이 소환되지 않고 외면당하고 이런 분들을 아까 그 연구원도 있지만은 사실은 각 지역에 보면 문화원들도 있거든요. 뭐 향토 사학자들을 좀 해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좀 부흥을 시키면은 상당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다음 정권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참 두 갈래 길이 있었네요. 한쪽은 완전 반대가 지금 정반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또 이 후보는 오래 전에 부인이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근로정신대였어요. 저도 거기 회원인데. 근로정신대가 얼마나 또 기가 막힌 데입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아주 그래서 이국원 소장 얘기하면서 이건 참 좋은 거 아니냐. 페북에 올려라. 페이스북에 올려라. 그렇죠. 올려야죠. 그래서 올렸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역사적 정의, 사법적 정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끄러워요. 92년이 지났는데도 뭐 흡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외면당한 분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제발 앞장서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소환을 당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번 대선도 한일전 됐고요. 그 한일전에 이미지만 얻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막 검찰개혁이나 기재부 개혁 이야기하는데 보훈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네요. 보니까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가 있어서. 아니요. 어쨌든 아니 이제
이제 다 끝났어요. 어쨌건 아니요 교수님들이 선생님. 이렇게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제 입장이 좀 부끄럽고요. 그나마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 학생운동, 5.18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우리 정말 일제와 독재와 싸우다가 이렇게 지금 막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 나머지 후손들까지 좀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드렸고요. 자, 알겠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 38번째 방송은 이경순 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은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